결혼을 한 뒤에 다들 처음에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돈 관리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한다는데 저희 부부는 그런 문제 없이 결혼 생활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꽤 순탄한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별일 없이 모든 것을 무난하게 잘 넘기면서 살았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 친정집이 형편이 조금 넉넉한 편이라서 도움을 애초에 많이 받고 시작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정말 눈물 없이는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부모님들도 사실 저마다의 사정이 하나쯤은 다 있겠죠.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치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본인이 20살이 되자마자 건물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말 야금야금 돈을 모았는데 아버지랑 결혼을 한 이후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워커홀릭으로 사셨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친정엄마의 모습은 늘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밤에는 현금을 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게 우리 친정엄마께서는 그렇게 해서 돈을 억소리 나게 모았고요.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교훈을 주셨어요. 20살부터 40년 동안 정말 단 하루 쉬는 날도 없이 목욕탕 청소일부터 시작해서 부업에 남의 집 식모살이에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돈을 못 보셨던 것도 아닌데 돈에 환장하는 사람처럼 돈을 모으셨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 60에 건물 하나를 사셨는데 그 건물이 대단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의미가 남다른 대단한 건물이나 다름없었고요. 가치로 환산하면 친정엄마의 노력을 다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나 다름없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한 이후에 사실 신혼부부가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죠. 각자 살아오던 환경이 다르고 생활비를 쓰는 기준도 달랐으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허덕이고 살았는데 특히나 저희를 올가매어 왔던 것은 아파트 대출금이었어요. 아니, 무슨 은행 이자가 이렇게 높아? 살면서 대출을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평생 대출금만 갚다가 끝나겠어요. 둘이 벌고 있으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대출금 갚느라 아이도 못 낳게 생겼으니까 걱정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게나 대출 이자가 높더냐? 하긴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부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아, 요즘 집값도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가 턱턱 집도 사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해준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자 갚는데 도움은 좀 주도록 하마. 안 그래도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 잘 됐지 뭐. 내가 받는 건물 월세도 있고 하니까 이자 비용 조금 보태주마. 이번에 용돈도 많이 주셨는데 이자까지 도와주신다고요? 와, 우리 엄마 통도 크다. 매번 볼 때마다 우리한테 용돈 주시고 하시면 엄마 남는 게 있어요? 아이, 물론 저희야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지. 용돈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건데 참 면목 없네요.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셔서.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어. 내가 건물 하나 떡하니 산 이후에 이제 새도 놓고 하면서 여유가 팍팍 생기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젊었을 때 고생해서 노후 준비 안 해놨으면 이렇게 자식들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었겠냐? 내가 노후 생활 하나 편하게 하겠다고 그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덕분에 이 나이에 일도 그만두고 자식들 보살피며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너희들도 젊었을 때 고생해서 모아둬야 해. 내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동력이다 싶더라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고생하셨던 그 시절을 추억하시며 노후를 보내고 계셨고 일도 전부 그만두시고 그동안은 사느라 바빠서 즐기지 못했던 여유를 즐기기 시작하셨어요. 오랜 친구들이랑 미뤄두었던 여행을 다니시기도 했고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를 따라 같이 취미생활도 즐기시면서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만끽하셨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사는 게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이 차오르고 있었죠. 제가 어릴 땐 정말 너무 바빠서 늘 녹초가 되어 있었던 부모님께서 노후를 보람차게 보내고 계셨으니까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안심되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저랑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지 않는 이자에 힘들어했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게 되면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희 부부를 참 많이도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항상 굴뚝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더욱더 잘하려고 했었는데 항상 행복이 왔다 싶으면 불행도 함께 찾아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김철우 씨 가족분 되시나요? 지금 김철우 씨께서 산행 도중 사고를 당해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놀라셨겠지만 마음 진정하시고 병원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한달음에 가족들끼리 병원에 찾아갔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글쎄 한겨울에 친구분들이랑 산행을 가셨다가 실족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 등산이 취미셨고 장비도 엄청 많았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죠. 갑자기 날벼락처럼 일어난 일에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고 그냥 현실감 자체가 없었어요. 친정엄마와 저는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위로를 받으면서도 정말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인가 싶은 생각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친정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시는데도 정말 눈물이 안 났었는데 친정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 등산복을 받으니까 그제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좋아하셨던 그 옷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순간 눈물이 터지자마자 곡소리를 내면서 하염없이 울었고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에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 돈을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우리 친정아버지의 목숨값을 그저 한낱 돈이라고 생각하고 펑펑 쓸 수 있겠어요. 예, 아무리 네 아버지 목숨값이라고 한들 그냥 썩혀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이라도 갚는 게 낫지 않겠니? 언제까지 너네가 그 빚을 갚느라 허덕일지도 모르는데. 네 아버지께서도 이 돈으로 너네 아파트 대출금 갚으면 참 잘했다고 말해줄 것 같은데 말이다. 자식이 힘들게 사는 걸 하늘에서 지켜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가져가서 대출금 갚는 데 써. 나는 건물 월세도 나오고 사는데 걱정 없다.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출금이야 우리 부부가 몇 년이 걸리든 갚아야 하는 거고 어떻게 아버지 보험금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엄마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들고 있는 게 낫지. 아파트 대출금 갚는 데는 안 쓸래요. 그렇게 친정엄마와의 이야기는 끝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당연히 남편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지만 보험금을 다시 친정엄마께 돌려드렸다는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는 아주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내 아버지의 보험금인데 왜 시댁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니 사돈어른 보험금이면 어떻냐? 그 돈은 뭐가 다른 돈이래? 돈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험금 가지고 아파트 대출금 갚는 것보다 더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유 답답해. 너는 참 바보다. 모자라다. 대출금부터 갚아야 이자 비용이라도 아끼지. 왜 준다고 하는데도 자존심 부려서 그걸 안 받고 그래? 당장 가서 받아와.
저희 아버지 보험금인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한 번에 쓸 수 있겠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마당에 제가 홀라당 가져가서 다 쓰면 되겠냐고요. 저희 아버지 보험금이니까 저희 엄마가 쓰시게 내버려 둬야죠. 평소에도 도움 많이 주시는데 그 돈까지 받아올 수 없었어요. 엄마가 주신다고 해도 받을 생각 없다고요. 생각이 없네, 생각이 없어. 너네들이 뼈 빠지게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냐? 어느 세월에 그 대출금 다 갚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우리한테 효도를 하겠냐 이 말이야. 자식들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돈도 2배, 3배 될 건데 아유 그럴 바에야 미리 빚진 것부터 갚아내는 게 맞는 거지. 아이고 그냥 아주 효녀 납셨네 납셨어. 아버지의 생명과 바꾼 보험금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랑 친정엄마랑 이야기 다 끝난 부분이니까 어머님께서 감나라 배나라 하실 게 아니라고요. 내 아들의 생활이랑도 직결된 문제인데 내가 한마디 말도 못 얹어? 어쩜 이리 애가 손에 탁탁 끊니? 내가 어른으로서 네가 하는 꼬락서니까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절대로 그 돈으로 대출금 갚을 생각 없어요.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기면 그때 쓸 거예요. 친정엄마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도 모르는 건데 그런 대비금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로 이야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 잘났다 아주. 그래 돈 없는 시댁이라 미안하다.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지.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인데 아주 돈 가지고 유세를 떤다 유세를 떨어. 정말 바보같이 사는구나. 당장 이자만 아껴도 살림살이 펴고 돈도 모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알아보고 아주 네가 돈 가지고 힘들어하는 꼴을 사돈어른이 하늘에서 장하다 하면서 지켜보겠냐? 사돈어른도 하늘나라에서 그 돈으로 빚부터 갚지 하실 거다. 일부러 남겨두시고 갔을 거란 생각은 왜 못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막말도 이런 막말이 또 있을까요? 일부러 돈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언행에 너무나도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마치 우리 아버지의 목숨값이 자기 돈이라도 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황당해서 어떤 말로 말대꾸를 해야 하는지 욕설이라도 시원하게 내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남편이 제 편을 들면서 화를 대신 내주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무슨 그런 막말이 다 있어요. 장인어른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지금 보험금을 그렇게 막 쓰라고 하는 게 맞아요? 위로를 할 줄 알아야지. 돈은 나중 문제지. 사람이 어떻게 돈 타령부터 할 수가 있냐고. 나였어도 엄마랑 아버지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이 생겼다면 집 대출금 갚는 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또 그렇게 청색을 하고 대들고 그래? 뭐 우리가 목숨값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냐? 그냥 지금 목돈이 생겼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불리하니까 쓱 꼬랑지 내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 봐.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나는 우리 와이프 마음 다 이해해요. 대출금 갚는 거? 그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거야. 처가에서도 도와주고 계신 마당에 우리가 그 돈 하나 못 갚겠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건들지 말자고요. 우리 와이프 마음 들쑤시지 말고 이제 이 말 그만해요. 한 번만 더 대출금에 보험금 이야기하면 나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충분히 제 마음 이해한다고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사실 그동안 남편이 제 편도 잘 안 들어주고 시댁에서 무슨 말을 듣던 관심도 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니까 감동까지 슬쩍 받게 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우리 남편이 화내면서 말을 하면 찍소리도 못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않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지내. 만약 우리 부모님이 몇 마디 더 얹으면 내가 대신 화내줄 테니까 나한테 일러. 알았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할 일 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는 무조건 막아줄 테니까. 얼마나 든든하던지
정말 아군이 생긴 느낌이라 참 좋았죠.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든 불쑥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었고 저는 남편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우리 가족 사이에도 살짝의 균열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동안 어디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 아니, 집 앞에 산책만 가도 늘 아버지와 함께 다니시던 엄마가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친정집에 가면 늘 멍하니 혼자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시고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좋아해서 자주 가던 식당도 잘 안 가시더라고요. 엄마, 먹을 거라도 잘 챙겨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인데 엄마 그렇게 하루 종일 거실에서 앉아서 멍 때리기만 하고 있으면 점점 더 기력이 사라지고 축축 처지는 법이에요.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혼자서는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살게 되더라. 끼니는 배가 고파야만 겨우 챙겨 먹게 되고 그마저도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챙겨 먹기가 귀찮아. 아휴, 내가 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서 뭐하냐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아버지랑 매번 모든 걸 함께 했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말이다.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고 TV에서 누가 나와 웃고 떠들어도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힘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우울증인가 싶더라고요. 친정엄마의 생활 패턴에 대해 들어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졸리면 자고 친구들이 나와라 연락을 하면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하시더라고요. 딸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저희 친정엄마의 오랜 절친분이 계시는데 그 절친분이 아주 예전부터 돈을 굴리시던 분이라 재산이 넉넉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월세를 받는 입장이니까 사실 재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걸릴 게 없기도 했고 하니 제가 그 절친분께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다는 게 참 불효녀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제가 아무래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는 게 팍팍해서 친정엄마를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워서요. 잘 아시잖아요. 걱정은 되고 제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여행도 좀 다녀주시고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엄마가 우울증인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나가자 놀러 가자 해도 요즘 통 연락도 안 되고 하더니만 집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것이었구나. 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나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 불쑥 찾아가서 밖으로 끌고 나오던가 해야겠다. 네 엄마가 계속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에 걸렸어.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병이 쉽게 생기기 마련이거든. 네 말 뜻 잘 알았으니까 내가 조금 더 챙겨보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너무나도 감사했죠. 나이를 먹어서 정말 절친한 친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한평생 같이 살던 남편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미우나 조우나 상관없이 외로움 타게 되는 건지 저희 친정엄마가 아버지랑 특히나 인꼬 부부여서 더 그렇게 우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절친분이 우리 엄마를 자꾸 밖으로 끌어내려 해주시고 같이 공연 관람 같은 것도 보러 다니시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긴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딸의 입장으로 제가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애들 키우랴 시댁 챙기랴 집안 살림하랴 매번 들여다볼 수가 없었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냥 절친분께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어느 날 제가 한숨 푹푹 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우리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을 했어요. 엄마가 우울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하고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그 공허함에서 오는 우울증이 꽤 큰가 봐. 정말 일을 어찌해야 할지. 내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그렇게 걱정이 되면 우리 살림을 합치는 건 어떨까?
뭐 나도 쉽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쭉 고민을 해보긴 했어. 합가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많이 불편할 거야. 아무리 사위가 백년손님이라고 해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 나는 우리 엄마라서 편할지 몰라도 당신한테는 장모님인데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솔직히 내가 뭐 불편할 게 얼마나 있겠어. 애들 키우는 것도 도와주실 거고 그러면 당신도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 물론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불편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 그래도 가족인데 뭐 평생 불편하기만 하겠어? 서로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 저는 그 말들 듣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친정엄마께서도 오히려 합가를 하는 것보다는 따로 가까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았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고 피가 섞인 사이라고 해도 저랑 친정엄마도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싸우는 일도 가끔 있었으니까 합가라는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저희 친정엄마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장모님 건물이 하나 있으시지? 그 건물이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 건물이지? 글쎄, 나도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 동네 땅값이나 건물값이 비싼 건 아니라서 남들이 생각하는 건물주만큼 돈을 버는 곳은 아닌 것 같던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아니, 합가를 하게 되면 그 건물도 1가구 1주택에 들어가는 건가 세금 문제 신경 쓰여서 말이야. 맞다. 세금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요즘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 부담증여인지 뭔지 그런 거를 한다더라.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뭐 미리 증여하는 거라고 절세가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일부러 전세금이나 융자를 끼고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면 뭐 증여재산에 대한 금액이 깎인다나 뭐라나. 아무튼 복잡해서 혼자는 못하겠더라고. 당신이 무슨 건물이 있어서 애들한테 나눠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해? 증여 뭐라고? 부담증여?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들어봐서 하나도 모르겠네. 내가 부동산 쪽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증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니까? 솔직히 뭐 그렇잖아. 합가를 해서 모시고 살면 평생 함께 살 건데 미리 건물을 증여해두면 좋지 않겠어? 어차피 평생 부대 끼면서 살 건데 우리 대출금도 그렇고 뭐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다야 미리 증여받는 게 훨씬 싸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의심은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엄마 건물이 탐나서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당신이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더더욱 합가하기 싫어져. 에이, 내가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겠어? 진짜 너무하다. 나 어차피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절세하는 방법이 있으니 생각해두라고 한 거야. 나중에 되면 다 증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월세 받는 거야 계속 장모님 통장으로 받으면 그만 아니야? 내가 합가를 하자고 한 건 정말 장모님 걱정이 되어서 순수한 마음에 한 거라고. 그리고 증여 이야기도 말이야. 아무런 대처도 해두지 않다가 상속을 받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증여를 받는 게 낫다고들 하니까 슬쩍 이야기 꺼낸 거지. 남편이 자기를 지금 오해하는 거냐고 아주 침까지 튀기면서 저한테 실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상속세금 내는 것만큼 돈 아까운 일도 없다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건데 왜 나라에 돈을 줘야 하냐고 말하는 걸 자주 들어서 그런 건지 저도 세금을 좀 줄여서 증여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했거든요. 건물이라는 게 아무리 작은 건물의 위치가 별로라고 해도 수억을 호가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세금은 또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깝기는 하니까 슬쩍 친정엄마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죠. 물론 제가 그 건물이 탐이 나서 당장 가지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건 죽어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슬쩍 말을 꺼내보았죠. 엄마,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부담증여라고 엄마가 가진 전세금이나 융자금을 끼고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게 절세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방법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요즘 세금 줄이느라 많이들 쓰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도 나도 참 고민이 많았다. 미리 증여를 해줄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 아유, 내가 사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사위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 아니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위한테 고마운 게 참 많다. 갑자기? 우리 남편한테 뭐가 그렇게 고마울 게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우리 사위가 말이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장례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하나하나 얼마나 살펴주던지 보험금으로 대출금 갚으라고 말을 했었을 때에도 우리 사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는 그 돈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넣어두라고 했었던 거 모르지. 거기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해서 잘 지내시냐,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냐, 봄이면 꽃 구경 가자, 여름이면 바다 가자,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자, 겨울이면 온천 가자. 그렇게 나 몰래 나를 챙겼어. 우리 남편이 나 모르게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알뜰살뜰하게 챙기고 있었다고? 나한테는 그런 눈치 한 번을 안 줬는데요. 나는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다 진짜예요? 그럼 진짜지 가짜겠니? 회사 끝나고 가끔 우리 집에 들러서 빵이나 간식거리 사다 주기도 하고 나한테 잘 먹어야 한다고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이라고 잔소리도 해주고 가고 회식 때 먹었던 집인데 맛집이라면서 음식을 사다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참 그거 보고 우리 딸이 시집 하나 잘 갔구나 싶더라. 정말 몰랐어. 나한테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우리 엄마를 나 몰래 챙기고 있었다니 너무 놀랍잖아.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나한테는 꽃 구경 가자, 단풍 구경 가자 한 번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참나, 이거 은근히 배신감도 느껴지네. 너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말도 못 꺼냈겠지 뭐. 나는 이제 혼자 외로워하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했었는데 그나마 사위가 말도 붙여주고 주말에 가끔 몰래 찾아와서 밥 한 끼 먹고 가고 그랬으니 버틴 거다.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한 달에 2번 조기 축구회 같은 걸 하느라 주말에 나가는데 축구 끝나고 나면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시간을 몰래 보내고 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맨날 첫날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밖에 싸돌아다니기만 한다고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죠.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사위한테 보살핌 받는 게 나쁘지 않아서 주말을 기다리기도 하고 연락을 기다리기도 했었어. 나한테 딸 있으면 뭐하니? 지 자식 챙긴다고 엄마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너 내 친구 미자한테 부탁을 했었다며? 나랑 여행도 다니고 시간 좀 보내달라고 지가 직접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위가 내 아들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진심으로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동안 혼자 궁시렁거렸던 게 죄다 미안해질 만큼 말이에요.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고 우리 친정엄마를 알뜰하게 살피고 있었을 줄이야. 생각해보니 합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 어쩌면 제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던 부분을 남편이 대신 나서서 해준 거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 말고는 어떤 말로도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제가 친정집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죠. 여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오늘 갔었거든? 그래서 이야기 다 들었어. 그동안 어떻게 나 몰래 우리 엄마를 그렇게 극진히 챙길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까지 챙기고 있을 줄이야. 그것도 모르고 주말에 조기축구 가서 안 돌아온다고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던지. 정말 너무 고마워. 계속 비밀로 할 생각이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참. 장모님한테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결국 부끄럽게 말을 하셨네. 칭찬받으려고 한 행동 아니야. 내가 그냥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비밀로 했었던 거야. 혹시라도 나의 친절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오해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무슨 이상한 오해를 하겠어. 그저 당신이 정말 철들었구나. 나를 이렇게나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고맙기만 하던걸. 내 진심을 알아줘서 고마워. 지난번에 합가 이야기 꺼냈던 거 그거 다 진심이야. 진심으로 합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합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눈치 안 보고 장모님 찾아뵙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내가 장모님을 불편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요즘 들어서 내가 장모님이랑 얼마나 친해졌는데 당신보다 내가 더 장모님을 많이 알고 더 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합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러면 정말 합가해도 괜찮겠어? 나는 솔직히 막상 살림을 합치고 나서 당신이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합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내가 왜 장모님이랑 합가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겠어? 내가 먼저 뱉은 말인데. 그런 걱정은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단풍이 흐드러지게 피면 그때 온 가족이 같이 단풍 구경하러 가자. 도시락도 싸들고. 장모님이 단풍 구경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더라. 여태 10년 가까이 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당연히 있고 대면대면했던 시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뒤에서 남몰래 우리 엄마를 챙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기특하고 아무튼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동안 쌓여 있었던 남편에 대한 나쁜 감정이라던가 서운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버리는 심정이었어요. 시댁에서 저에게 늘 친절하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늘 트집을 잡으려고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쌓아 올렸던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이번 일로 싹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 친정엄마도 사위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그동안 몰랐는데 힘들어 보고 나니까 사위가 얼마나 진국인지 알겠다는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사실 그 한마디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한순간에 남편에 대한 감정이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남편은 다시 한번 합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사실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친정엄마께 알렸는데 친정엄마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아버지랑 살았었던 이 집도 정리를 해야 하고 이사 갈 준비를 하려면 집안의 물건들도 없애야 하고 이래저래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정말 합가를 하는 게 좋을까? 당연하죠, 장모님. 제가 정말 장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역시 진심은 통하는 법이겠더라고요. 장모님이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도 당연히 마음에 걸리지만 장모님이 합가를 해서 같이 살게 된다면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 틀림없어요. 집안이 북적북적해지고 장모님 손맛이 가득 담긴 반찬들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합가해서 살아보다가 아니면 분가하면 되죠. 제 말이 조금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장모님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돈 하나도 탐할 생각 없어요. 내가 우리 딸한테 슬쩍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그 자네가 말했던 부담 증여인지 뭔지 알아보니까 지금이 적기인 것 같더라고. 유흥자가 있을 때 해야 손해를 덜 본다고 하던데 지금이 딱인 것 같지 않어?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 유흥자금이 남아있는 거 말이야. 그거 갚아봐야 매매 형식으로 넘기면 소용없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가 부동산에 아주 마삭한 애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보는 방법으로다가 사위한테 주라고 하더라고. 저희 친정엄마 절친분이 돈을 잘 굴리시는 분이라고 했었잖아요. 미자 아주머니요. 그분이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많긴 한데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다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부담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친정엄마한테 남편이 알아본 부담증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융자가 있을 때 사위한테 매매 형식으로다가 넘겨라. 사위가 믿을 만한 놈이냐 하셨었대요. 우리 남편이 엄마를 극진하게 챙기고 하니까 믿을 만한 놈이라고 했더니만 그럼 방법 어려울 거 없다면서 막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 그런 증여 방법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우리 엄마가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알아봤던 방법이라면서 쉽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아다리가 딱 맞았다고나 할까요? 며칠간 고민을 하던 친정엄마는 그래 좋다. 증여를 사위에게 해주고 합가를 해서 남은 인생 용돈이나 받았으면서 편하게 살자 싶으셨대요. 내가 뭐 돈 쓸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월세야 내 통장으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매달 용돈으로 받기로 각서를 쓰고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주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니? 우리 미자도 말이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주어서 지금은 건물 관리하느라 매달 세금 걱정하느라 복잡한 거 없이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 아유, 나도 이제는 늙어서 임대업 하면서 세입자들이랑 골머리 썩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너희들이 대신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저도 알아본 방법이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 건물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아니요, 와이프한테 주셔야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장모님께서 고생해서 산 것이나 다름없는 그 건물의 명의를 제가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와이프에게 주시고 저는 그저 용돈이나 챙겨드리면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미 사위에게 주고 싶다고 마음을 정해놨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유, 딸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더라. 나를 살펴봐준 게 사위인데 당연히 사위한테 주는 게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사실 옛날 말에도 큰일은 남자가 하는 법이라고 하잖니. 내가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시집살이에 구박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듬직한 사위가 생길 줄 알았겠어? 뭐 하나 바라는 거 없이 나를 내내 챙겨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준 게 사위 아니냐. 사위한테 준다고 해서 우리 딸이 서운해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오히려 나한테 잘했다고 하면 몰라도 게다가 설마 내가 준 재산인데 네 돈 내 돈 하면서 갈라치기 하겠어. 나는 우리 사위가 그런 놈은 아닐 거라고 믿어. 당연하죠. 절대로 그 돈 욕심내서 갈라치기 하고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제가 그렇게 파렴치한 놈도 아니고 단지 장모님께서 평생 일하시면서 쌓아 올리신 부나 다름없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명의를 받아도 되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게. 내가 결심한 거니까 우리 딸은 아직도 부담 증여가 뭔지 이해도 못하는지인데 뭘. 그냥 자네 줄 테니까 자네가 잘 굴려서 큰돈 한번 쌓아보게.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을 믿으셨고 합가 준비를 하면서 건물을 부담 증여로 증여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남편이랑 친정엄마가 처리하는 일이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속은 안 쓰렸냐고요? 생각보다 별로 안 쓰이더라고요. 어차피 뭐 부부 공동재산인 거나 다름없고 월세를 남편이 전부 꿀꺽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솔직히 뭐 아니다, 안 불편하다 해도 불편할 일이 한 번쯤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 결혼 생활하면서 월급만큼은 따박따박 갖다 주었으니까 솔직히 걱정 하나 없었거든요. 그렇게 증여를 시작하고 친정엄마는 아버지랑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셨고 절차가 완료돼서 건물주 이름에 우리 남편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게 되었어요. 서류를 받아서 보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감격한 것처럼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하긴 저 같아도 예상치 못했던 건물이 제 이름으로 오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긴 했죠. 그 이후에 예상치도 못한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어찌 보면 뻔뻔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사돈이 가진 건물을 우리 아들한테 주었다며.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남자가 건물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기도 살고 좋은 거지. 네가 시집와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지 싶다. 건물을 준 건 저희 친정엄마인데 얻어 걸린 시댁이 저에게 더 생색을 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맙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 받았다는 행동에 슬쩍 기분이 상할 뻔했죠. 여보, 어머님은 도대체 왜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시자 붙은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건가? 잘했다고 당연한 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기분 별로더라. 이 서류 봐봐. 건물주 이름에 내 이름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 이야, 내가 살면서 건물주가 될 줄 알았겠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던데 나도 이제 인생 다 핀 거지 뭐. 솔직히 우리 엄마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 남자가 기가 살아야 바깥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야. 남편이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데 뭔가 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뒤이어 한 말은 더 의문을 품게 했어요. 아이, 근데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말이야. 건물 월세 나오는 게 생각보다 얼마 없더라. 동네가 후져서 그런가 일 그만두고 건물주로서의 삶 좀 즐겨보려고 했는데. 일을 그만두긴 왜 그만둬? 건물 월세는 부수입이지. 건물도 작고 월세 나오는 것도 얼마 안 돼서 그거는 세이브 해놔야지. 우리 엄마 용돈도 드려야 하잖아. 용돈? 그렇지. 용돈 드려야지. 근데 용돈이야 뭐 공과금 나갈 것도 없고 하니까 30만 원이면 충분하시지 않겠어? 친구들이랑 뭐 밥 사먹고 커피 사먹고 맨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저희 친정엄마께 받은 건물 월세의 반은 용돈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당당하게 30만 원 정도만 용돈으로 드리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데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상하게 건물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건물을 주었기 때문에 가진 불안함? 그런 것과는 다르게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 같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뭐 30만 원을 용돈으로 드리다니. 건물 받으면서 얻은 이익이 얼만데 고작 30만 원을 용돈으로 드리겠다고 말을 해? 너는 진짜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야,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내가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건지 뭔지. 남편이 약간 경멸스럽다는 듯이 말을 하자 저도 언성이 점점 높아졌고요. 그 소란스러움에 저희 친정엄마도 거실로 나오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미 살림살이를 옮겨놓으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짐이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정리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실 조금 뭉구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계셨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우니 부부싸움이라도 하나 싶어서 나와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자리에서 말을 멈출 줄 알았는데 저희 친정엄마의 눈치도 보지 않고 피식 웃으면서 소름 돋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몇 억짜리 건물을 그렇게 홀라당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땀만 먹고 싶게.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어? 왜 몰라?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외로운 사람 마음 들쑤시는 거 어려운 일 아니더라. 건물도 내 목으로 정리되었겠다. 이제 이 구질구질한 삶 청산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러더니만 저에게 서류 한 장을 준비해놨다는 듯이 던지는데 무슨 서류인고 하고 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이혼 서류 아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되물었어요.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진짜 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우리 집안에 설설 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 주제에 우리 집에 뭐 살갑게 구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돈도 안 벌어오면서 돈이나 벌어오면 말을 안 해. 나는 이제 건물도 생겼겠다. 일도 그만두고 인생 즐겨보고 싶어. 이 건물 월세 너희들이랑 나눠 가지기 싫다고. 내가 딱 이혼 서류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만 너랑 니네 엄마 모시고 살아는 줄게. 애들은 네가 키우는 게 마음 편하겠지? 양육비는 줄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동안 가식적으로 착한 척 챙기는 척 했던 거야? 건물 다시 내놔. 너한테 그 건물 너무 아까워. 다시 내놔. 이미 증여 다 끝난 마당에 미쳤다고 돌려주겠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소송도 안 된다더라. 네가 사람 새끼야? 이런 짓을 하고도 2다리 뻗고 잠이나 잘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내놓으라고. 당장 다시 돌려달라고.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이야? 제가 다 억울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딱 붙잡더니만 웃으시면서 남편을 향해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 뭐 그렇게 열불을 내고 그러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라.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시커먼지 확인했으니까 그 비용 값이라 생각하자. 저는 친정엄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혹시 미친 건 아닐까 잠시 고민까지 했다니까요. 친정엄마께서 40년을 허드렛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정말 제가 다 분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혼 서류가 마무리될 때까지 편하게 잘 지내다가 이사 나갈 준비해. 내가 배려해 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 말을 끝으로 시댁으로 도망을 가버렸고 저는 친정엄마가 이혼 도장 찍으래서 결국에는 도장을 찍었지만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죽어도 안 찍는다고 버티고 버텼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었지만 우리 친정엄마 너무나도 천하태평한 게 아니겠어요? 왜 저러나 싶었죠. 그 고생을 해서 산 건물이었는데 말이에요. 재수 없으니까 여기 더 있지 말자. 아직 팔리지 않은 원래 살던 집으로 옮겨가자. 그 집이 엄마는 훨씬 편하고 좋다. 저는 아이들 다 데리고 이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사를 마치고 이혼 마무리가 되니까 그제야 남편 놈이 연락 와서 빠진 거 없이 다 잘 들고 갔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재산분할 소송을 걸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었는데 정말 딱 6개월 뒤에 전 남편 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담 증여를 했잖아요. 친정엄마의 절친분이 몰래 조언을 하나 해줬었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줘도 뒷방 신세 되는 마당에 사위를 준다고 하니 장치를 하나 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혹시 모르니 건물 담보를 받아둬. 엄마는 혹시 몰라 절친이 시키는 대로 했고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시기에 전 남편은 세금을 폭탄으로 떠안게 되었던 거죠. 거기다가 채무를 변제할 만큼의 재산도 없었고요. 물론 우리는 증여 직전에 융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별도 사용처 조사를 받긴 했지만 그것 또한 엄마 절친분의 조언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채무를 대신 수증자에게 변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딱히 조사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남편 놈은 세금을 내기 위해 건물 담보를 한 번 더 잡았는데 이미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에 비하면 대출이 얼마 나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던 집까지 매매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매매를 하는 과정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바로 이때다 싶어서 바로 재산분할 신청을 걸었어요. 그것 또한 절친분의 조언이었고요.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고 우리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이었으니까 저에게 45%를 떼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담 증여를 하면서 매매 형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했고요. 이 부분은 복잡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을 하게 됐는데 유능한 변호사님 덕분에 분쟁까지 갈 수 있었고 저에게도 돈이 나눠져 왔다 이 말입니다. 전 남편은 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으니까 세금이라도 줄여달라 했지만 이미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으로 처리되었기에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정말 일 똑똑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건물값까지는 아니어도 남편에게서 재산을 뜯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대출을 받은 것을 변제할 수 없었기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건물값 자체가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도 최저가에 올라오게 되었고
위치도 사실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에게는 천운이었죠. 저희는 가진 재산에다가 절친분의 도움으로 경매를 참여하게 되었고, 친정엄마가 피땀 흘려 샀던 건물을 경매가로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손해를 안 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건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라는 엄마와 절친분의 말에 수긍을 하기로 했어요. 저와 친정엄마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탓이고 사기를 치려면 몇 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빚만 잔뜩 남긴 채로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시댁 식구들이며 전 남편이며 할 거 없이 저를 또 찾아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죠. 건물도 되찾았겠다. 아이, 손해본 거 없지 않아?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어. 독촉장 때문에 미치겠어. 도대체 내가 왜 손해본 게 없단 말이야. 멀쩡한 건물 누구 때문에 손해보면서 명의 변경하게 된 건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 엄마의 피 같은 돈 죄다 돌려받고 싶거든. 예, 내가 오죽하면 널 찾아와서 이렇게 칠질 짜면서 말을 하겠니. 이러다가 정말 노숙자 쉼터라도 가야 할 판이라니까. 그 말에 우리 엄마가 소금을 한 바가지 퍼부으셨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 소금을 맞고 어이가 없는 얼굴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진득한 돈귀신들이 붙어가지고 내 딸을 피곤하게 해. 당장 썩 꺼져버려. 노숙자 될 거 걱정할 시간에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을. 온 가족이 힘 합쳐서 돈 모으기 시작하면 금방 갚겠구만. 뭘 그렇게 죽는 소리를 내고 앉아있어. 그것도 우리 딸 앞에서. 우리 딸 눈앞에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마. 바가지까지 전 남편에게 던져버리셨어요. 바가지에 머리통을 얻어맞은 전 남편은 머리를 만지며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돈이 돈을 먹는다고, 이 인간이 돈에 눈이 멀어서 아주 하면 안 될 짓을 하고야 말았죠 뭐. 저는 부담증여인지 뭔지를 할 때 우리 엄마가 그런 장치를 해둔 것도 몰랐어요. 전 남편은 멍청하게 손 놓고 있다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잔뜩 진 빚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거 하면 뭐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같이 산 시간이 있지 않냐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 대놓고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애들까지 버리고 갔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양육비 소송에 전 남편은 일말의 희망까지도 꺼졌는지 두 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아직 양육비는 못 받았지만 꾸준히 청구 소송 걸 예정이에요. 뭐 건물 다시 되찾았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우리 가족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새 출발에 다짐했습니다. 저와 친정엄마가 믿으면 안 될 사람을 믿어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엄마 말대로 인생 경험 한번 했다 치고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밝고 희망차게 살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